김민주는 25, 낡은 아파트의 좁은 자취방에서 홀로 살았다. 그의 삶은 낡은 책상 위 컴퓨터 화면 속 코딩만큼이나 단조롭고 고독했다. 친구는 많지 않았고 가족이라고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뿐이었다. 부모님은 그에게 사랑과 함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겼다. 그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빛바랜 사진첩과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금속 조각이 박힌 낡은 시계뿐이었다. 민주는 밤마다 텅 빈 방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모님의 웃음소리와 사고 당시 들렸던 끔찍한 굉음을 떠올리곤 했다. 민주는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그는 증거도 없이 끓어오르는 의심을 홀로 사겨야 했다. 녀석의 유일한 위안은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시계였다. 민주는 가끔 시계 뒷면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연구실에 붙어 있던 지문 모양의 특수 잠금 장치와 비슷했지만 민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추억하며 서재의 낡은 책들을 뒤적였다. 특히 아버지가 늘 읽던 고대 왕국의 유산이라는 고고학 서적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책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 책 속에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어느 늦은 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집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누군가 침입한 소리였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옆에는 항상 집을 지키던 반려견, 거대한 시베리안 허스키 바미가 평소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바미가 맹렬히 짖으며 침입자를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미는 짖지 않았다. 녀석은 몸을 일으키더니 침입자가 있는 서재 쪽을 향해 조용히 꼬리만 살랑거렸다. 녀석의 꼬리 흔들림은 마치 익숙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했다. 민주는 바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꼼돌이가 침입자를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녀석도 겁을 먹은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서재로 달려갔다. 창문이 부서져 있었고 서재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책들은 흩어져 있었고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 옆에 있던 금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켰던 금고가 사라졌다니 그때 바미가 민준의 발치에 다가와 녀석의 코로바닥에 한 곳을 툭툭 건드렸다. 민준은 바미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낡은 마루바닥의 틈새에 희미하게 낡은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바미는 그 쪽지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민주는 바미가 단순한 경비견이 아님을 직감했다. 녀석은 밤사이 벌어진 일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사라진 금고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려주려 하는 듯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쪽지는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금고가 사라진 충격적인 아침. 꼼돌이가 평소와 달리 짖지 않고 꼬리만 살랑거린 이유가 바로 이 쪽지 때문이라고 꼼돌이의 간절했던 눈빛이 자꾸만 민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쪽지 조각은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의문을 남겼다. 민준은 꼼돌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여전히 바닥의 쪽지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민주는 쪽지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낡고 바래긴 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와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민규 아버지의 필체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쪽지에서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섞여 풍겼다. 민주는 직감했다. 꼼돌이가 물어온 쪽지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쪽지 조각과 꼼돌이의 행동을 곱씹었다. 꼼돌이는 민준이 쪽지를 살피는 것을 보더니 녀석의 코로 쪽지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발톱으로 책상 위를 긁기 시작했다. 쓱 낡은 책상 위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꼼돌이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과 사라진 금고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민주는 꼼돌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 낡은 사진첩, 그리고 희미한 지도 조각들. 민주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라진 고대 왕국의 보물을 쫓아다녔던 것을 기억했다. 그 보물은 민규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원인이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에 들린 쪽지 조각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민준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박물관 이사 박동현이라고 소개하며 민규 아버지의 옛 제자이자 동료였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민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민규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는 낡은 고대 지도를 향했다. 박 이사는 혹시 이 교수님께서 남기신 소중한 유품은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특히 그 금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압력이 담겨 있었다. 박 이사는 인물 대결, 유형, 팔레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꼼돌이는 박 이사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박 이사는 꼼돌이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걔가 좀 사납군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군. 그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박 이사가 떠난 후 민주는 꼼돌이를 꼭 끌어안았다. 꼼돌이의 행동, 쪽지 조각, 그리고 박 이사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박 이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민주는 직감했다. 꼼돌이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꼼돌이가 짖지 않고 꼬리만 친 것은 박 이사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이사가 꼼돌이를 훈련시켜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꼼돌이는 박 이사의 악의를 알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준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자신의 목숨과 꼼돌이의 안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쪽지에 숨겨진 아버지의 메시지 속에 사라진 금고와 그 안에 담긴 고대 보물에 대한 모든 답이 있을 터였다. 김민규의 마음은 박동현 이사에 대한 의심과 꼼돌이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사라진 금고와 꼼돌이가 남긴 쪽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규는 꼼돌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규는 꼼돌이를 품에 안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강도 사건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만 민규의 눈에는 오직 꼼돌이가 남긴 쪽지와 아버지의 유품들만이 들어왔다. 꼼돌이는 민규가 쪽지를 살피는 것을 보자 녀석의 코로 쪽지를 툭툭 건드렸다. 낡고 바래긴 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와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민규 아버지의 필체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쪽지에서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섞여 풍겼다. 민규는 직감했다. 꼼돌이가 물어온 쪽지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 민규는 꼼돌이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꼼돌이는 민규가 쪽지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발톱으로 책상 위를 긁기 시작했다. 쓱 낡은 책상 위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민규는 직감했다. 꼼돌이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과 사라진 금고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민규는 꼼돌이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그림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꼼돌이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서재 벽에 걸린 낡은 세계 지도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지도의 특정 지점을 코로콕 집어 표시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강하구 근처의 오래된 폐창고였다. 민규는 그곳이 아버지의 과거 연구와 관련된 비밀 장소일 가능성을 떠올렸다. 지도는 그들을 깊은 과거 속으로 이끌었다. 지도에는 오래된 광산터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선들이 침몰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민규는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폐창고가 아니었다. 이곳은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지옥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꼼돌이는 민규가 지도를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지도 밑바닥을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록이었다. 민규야, 미안하다. 박동현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연구를 악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나를 죽이려 했다. 나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다. 박동현이 나를 살해하기 위해 꾸민 계획이었다. 꼼돌이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꼼돌이는 내가 숨긴 마지막 증거를 알고 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라.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꼼돌이가 진실을 알고 있다. 종이 쪽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민규는 경악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박동현 이사가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꼼돌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꼼돌이가 밤사이 짖지 않고 꼬리만 살랑거린 것은 박동현 이사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박동현 이사를 향해 맹렬히 짖었던 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민규는 꼼돌이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꼼돌이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박동현 이사의 부하들이었다. 박동현 이사는 민규가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민규를 감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동현 이사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는 듯했다. 김민규의 낡은 저택은 이제 박동현 이사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와 꼼돌이의 맹렬한 반응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꼼돌이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민규를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민규는 꼼돌이가 찾아낸 쪽지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분석했다. 연구 노트에는 아버지의 고고학적 연구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유적과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민규는 아버지의 노트와 꼼돌이의 행동에서 박 이사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꼼돌아, 이 노트에 따르면 박동현은 고대 유물 발굴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밀렵하고 고대 유물들을 불법적으로 인양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박 이사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꼼돌이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노트를 응시했다. 녀석은 노트에 그려진 고대 유적 그림의 특정 지점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사망한 강도 현장 근처 깊숙한 곳,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비밀 통로였다. 꼼돌이는 녀석의 발톱으로 지도 속 통로 지점을 긁으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다. 민규는 꼼돌이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꼼돌이는 단순히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박 이사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꼼돌이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저택의 깊은 곳, 즉 박 이사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박 이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민규의 저택을 24시간 감시하며 민규가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저택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박 이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김민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꼼돌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개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민규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다. 박 이사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박 이사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터였다. 그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꼼돌이는 민규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미술품 거래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박 이사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김화백이 작업실에서 우연히 최민준 딜러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꼼돌이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박 이사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발굴한 유물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박 이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 순간 민규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늙은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비밀 통로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꼼돌이가 저택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저택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 이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민규는 경악했다. 박 이사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비밀 통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박 이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꼼돌이는 민규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규는 꼼돌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버지의 명예, 꼼돌이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김민규의 낡은 저택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박동현 이사가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민규는 꼼돌이와 함께 낡은 통로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민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꼼돌이는 민규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비밀 통로 안은 좁고 어두웠다. 민규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곰팡이 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꼼돌이는 민규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바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민규는 꼼돌이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박동현 이사의 비밀 아지트였다. 낡은 상자들과 불법 미술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곳에서 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 이사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술품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박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민규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규는 꼼돌이에게 속삭였다. 꼼돌아, 이제 때가 됐어. 그 순간 꼼돌이가 민규의 품에서 벗어나 박 이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아지트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꼼돌이는 박 이사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박 이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꼼돌이는 박 이사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박 이사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 이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으니라고 박 이사의 부하들이 꼼돌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꼼돌이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꼼돌이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박 이사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꼼돌이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꼼돌이의 끈질긴 공격에 박 이사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민규는 박 이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박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민규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규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통로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박 이사는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박 이사는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꼼돌이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꼼돌이는 민규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규는 꼼돌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맺힌 증거이자 민규와 꼼돌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박동현 이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민규의 낡은 저택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어.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미술품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 민규는 꼼돌이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 꼼돌이는 민규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지.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 꼼돌이가 찾아낸 쪽지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 그리고 박 이사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지. 녹음 파일에는 박 이사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법 유물 밀수 및 돈 세탁을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박 이사는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던 거야. 그는 살인, 불법 유물 밀수, 횡령,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 김화백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지.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민규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규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지. 민규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 이사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꼼돌이의 희망재단을 설립했어. 이 재단은 꼼돌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마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지.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규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한지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 그녀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규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 그녀는 꼼돌이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꼼돌이가 가져온 쪽지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 꼼돌이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박 이사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지. 꼼돌이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어. 밤이 되면 녀석은 민규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민규는 꼼돌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 꼼돌이는 민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지. 민규는 이제 꼼돌이가 밤에 짖지 않고 꼬리만 살랑거렸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거야. 꼼돌이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민규를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지.
민규는 꼼도리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어.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어.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민규와 꼼돌이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 세월은 흘렀지만 김민규와 충견 꼼돌이의 이야기는 낡은 저택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어. 박동현 이사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꼼돌이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지. 민규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수집감으로, 꼼돌이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어. 김민규는 꼼돌이의 희망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 재단은 민규 아버지처럼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꼼돌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반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지.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규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한지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 그녀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규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 그녀는 꼼돌이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꼼돌이가 가져온 쪽지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 꼼돌이는 민규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지. 꼼돌이는 저택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 민규는 매일 아침 꼼돌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지. 꼼돌아, 네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꼼돌이는 민규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어.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지. 매년 봄, 재단은 민규의 저택 마당에서 꼼돌이의 평화축제를 개최했어. 이 축제는 꼼돌이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지.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찾아와 민규와 꼼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 민규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꼼돌이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 세월이 흘러 꼼돌이는 민규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민규는 꼼돌이를 아버지의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 그곳에는 꼼돌이가 가져왔던 쪽지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 그리고 아버지를 지킨 영원한 수호견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지. 묘비 옆에는 민규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꼼돌이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어. 민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꼼돌이의 희망재단에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 그는 매일 아침 꼼돌이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어느 맑은 날 오후, 민규는 꼼돌이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그는 꼼돌이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 꼼돌아, 내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꼼돌이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지. 그의 낡은 저택은 이제 원어민규의 박물관크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대 예술품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어. 민규와 꼼돌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지. 꼼돌이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민규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수호견으로 기억될 거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민규와 꼼돌이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